안녕하세요. 강동선 애비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벌이에요. 이전에 벌에 대한 강의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그때는 벌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정적벌, 부적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적벌은 어떤 혐오 자극, 결국 벌 자극이 제공됨을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줄어들게 하는 거고요. 부적벌 같은 경우에는 강화 자극, 내가 좋아하는 걸 뺏어감으로 해가지고 그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강화 자극에 대해서는 강화에 대한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무슨 내용을 좀 다뤄볼 것이냐, 무조건 벌 자극과 조건 벌 자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벌 자극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행동이 줄어들게 하는 벌 자극. 이 벌 자극은 무조건 벌 자극과 조건 벌 자극으로 나눠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벌의 사용과 관련돼서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 벌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벌을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벌을 남용해서 사용한다는 부분을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벌 자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인 내용을 보면요. 어떤 행동에 즉시 수반되는 자극입니다. 제가 A, B, C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선행 자극, 행동, 결과라는 거. 결국 어떤 행동 뒤에 결과라는 건데요. 즉시 수반된다는 거는 어떤 행동 뒤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좋아하는 게 주어지든지 좋아하는 게 제거되든지 나쁜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제공되든지 싫어하는 것이 제거되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행동 뒤에 즉시 수반되는 자극으로서 그 행동의 미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자극을 말합니다. 어떤 자극을 줬는데 행동이 감소됐다. 그러면 그 자극은 혐오 자극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혐오적인 자극을 우리는 벌 자극이라고 하고요. 벌 자극으로 인해서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 거, 정적 벌의 개념이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벌 자극은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 자극의 유형은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무조건 벌 자극과 조건 벌 자극이 있습니다. 무조건 벌 자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무조건 벌 자극은 1차적인 벌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되지 않는 벌 자극이라고도 하죠. 어떠한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다른 거와 짝이 지어질 수 있다는 말인데 무조건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화에서는 음식이 있었죠. 음식이 무조건 강화라고 했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 1차적인 부분입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는 다른 거와 짝이 지어지지 않더라도 강화로서 작용했듯이 벌도 똑같아요. 다른 것과 짝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 자체가 벌로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 그걸 무조건 벌 자극이라고도 하고요. 학습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경험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학습된 벌 자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선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떠한 우리의 종의 이력으로 인해서 벌의 기능을 가진 자극이라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자극으로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벌 자극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종의 생존을 위한 진화적 역사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종에 속하는 구성원들 간에는 모두 동일한 무조건 벌을 공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집단마다, 이제 나라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무조건 벌이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요. 종의 생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짝지어진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화에서도 무조건이 있듯이 벌도 우리가 생존과 관련된 벌 자극이 있었다는 거죠.
어떠한 벌 자극이 혐오적인 것이고 나에게 위협적인 것이라면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사적 산물들이 계속해서 형성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개통 발생이라는 말도 해요. 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저희 나라에서 보통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적으로 조건 없이 하나의 혐오 자극, 싫어하는 자극,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극 이렇게 된 부분들은 다 무조건 벌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이 줄어들게 된 거죠. 어떠한 무서운 곳에 있으면 내가 거기에 가는 행동이 줄어들게 된다든지 자, 뜨거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불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줄어들게 되는 거 이러한 원론적으로 우리가 생존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생존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의 이력에 의해서 나타났던 조건되지 않는 어떤 벌 자극을 우리는 무조건 벌 자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웬만해서는 이 무조건 벌 자극은 기본적인 형태는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벌 자극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아픔입니다. 불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화상에 의한 아픔 아니면 내가 신체적으로 아플 수 있던 어떠한 부분도 다 이 무조건 벌 자극에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곳에 가면은 자주 부딪히고 자주 아팠던 경험이 있는 곳이면은 그것도 하나의 무조건 벌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받는 체벌 있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아픔을 주는 그래서 그 행동을 줄이게 되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바로 1차적으로 아픔을 주는 것은 무조건 벌 자극으로서 이렇게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싫은 냄새나 맛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곳에 가면은 내가 그곳에 가면은 저 냄새 때문에 너무 내가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안 그러면은 먹을 수는 있는데 그 맛이 나에게 엄청난 시름이나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라면은 이것도 하나의 무조건적인 벌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인 구속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아픔을 당하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든가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 혐오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거라면은 어떠한 신체적으로 가두고 어떠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무조건적인 벌 자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포라는 부분이 있죠. 이건 신체적으로 변화가 또 오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무서운 동물, 무서운 장면, 무서운 장소에 대한 부분을 하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 학습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무서워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하나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포는 무조건 벌 자극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 벌 자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차적인 벌 자극이에요. 학습된 벌 자극입니다. 이것 자체로 벌은 아니었는데 어떠한 1차적 그러니까 조건 벌 자극하고 짝이 되어서 이 하나의 벌 자극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조건 벌 자극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학습된다는 거죠. 개인에 따라서 어떻게 학습에 대한 이력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독특한 경험에 따라서 조건 형성의 과정을 거쳐 벌로서 학습된 자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벌은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개인의 학습에 따라서 어떠한 것은 벌이 되었다가 어떠한 것은 누구한테는 벌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은 벌이라는 것도 조건벌은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학습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강화도 그렇게 했었죠. 우리가 어떠한 학습을 모든 걸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떠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행동을 줄일 수 있는데 여기 학습된 벌 자극을 가지고도 어떠한 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벌 자극을 또 개념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고전적 조건 형성의 전형에 따라서 자극 연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짝 자극이라고도 하고요. 페어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중립 자극이 벌 자극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런 나에게 벌로서 작용하지 않았던 거지만은 이후에 어떠한 자극 대 자극에 의한 연합으로 인해서 벌로서 작용하게 되는 하나의 조건 벌 자극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조건 벌 자극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종소리입니다. 종소리가 왜 조건 벌 자극이 되지? 조건 강화가 아닌가? 파블로브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의 음식하고 종소리, 결국 메트로놈 소리가 종소리라는 개념이죠. 이 종소리하고 짝이 되면서 하나의 강화로 작용한 게 아닌가? 조건은요, 어떻게 조건이 붙는 거에 따라서 강화가 되기도 하고 벌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왓슨에 대한 실험도 다음에 알려드릴 건데요. 이 종소리 이후에 어떠한 신체적인 아픔이 온다든지 종소리 이후에 어떠한 공포적인 부분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하나의 종소리가 조건벌로서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예를 가져온 것은 이 하나의 자극도 강화로서도 작용이 되기도 하고 벌로서도 얼마든지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또 다른 조건벌 자극의 유형을 보시면요. 안 돼, 하지마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돼, 하지마는 일반화된 조건벌이라고도 해요. 보통 우리가 어떠한 혐오 자극, 벌 자극을 제시하기 이전에 안 돼, 딱 하지 말라고 했지. 안 된다고 했어. 한 이후에 어떤 무조건적인 벌 자극이 같이 페어링이 많이 되어 왔어요. 이 우리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 돼 하지만은 하나의 일반화된 조건 벌 자극으로서도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이후에 어떠한 벌 자극하고의 무조건 벌 자극하고의 연합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째려보기도 있습니다. 자, 째려보기 자체가 하나의 벌 자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째려보기 이후에 어떠한 무조건적인 벌 자극하고 연합되는 것도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째려보고 나서 그 이후에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째려보기는 지금도 계속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무조건적인 벌 자극이 너에게 줄 거야.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도 제가 가져왔어요. 자, 조건에 조건을 붙는다는 느낌에서 이것도 가져온 건데요. 자, 어떻게 나에게 어떠한 무조건 벌 자극을 주는 대상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사람이 올 때 문소리가 된다든지 발자국 소리 되는 거는 또 다른 이 발자국 소리가 이후에 나에게 무조건 벌 자극이 될 수 있는 공포를 조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자국 소리도 하나의 조건 벌 자극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네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조건 벌 자극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벌 자극도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조건이라는 것은 어떠한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벌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극이 행동 후에 바로 제시될 때 벌 자극으로서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우리가 볼 때는 도전적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행동 이후에 즉시적으로 벌 자극, 이 행동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벌 자극을 제시했을 때 이 행동이 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그 행동은 일어난 한참 뒤에 안 돼, 하지 말라고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야단을 친다라는 개념,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뒤에 그 행동이 일어난 한참 뒤에 그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이해를 구하려고 할 때 그게 벌로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 그렇게 했던 행동 자체가 이 문제행동, 도전적 행동을 줄이는 그런 벌 자극으로 작용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시적으로 그것도 사용하는 게 낫고요. 아이한테 맞는 벌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적시성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는 적시적으로 어떠한 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효과가 더 좋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극이 행동과 유관할 때 벌 자극으로서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 줄여야 되는 행동을 만약에 선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벌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한 행동하고 하는 게 나아요. 여러 가지 행동이 있는데 계속 똑같은 벌을 사용해 버리면은 어떠한 행동일 때 내가 이러한 벌 자극으로 인지하고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 걸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해야 되는 행동하고 유관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감소해야 되는 행동 중에서도 특정하게 하나의 행동으로 해가지고 이런 벌 자극하고 연합을 시켜주는 것이
이 벌로서 결국 행동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좋은 행동을 할 때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동일하게 만약에 벌 자극이라는 것이 나의 기분에 의해서 어떤 벌 자극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행동도 줄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선행 사건은 특정 시간에 벌 자극으로서의 자극을 더 효과적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벌을 사용하는데도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유인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강화 이야기할 때 결핍과 포만을 이야기했죠. 벌도 그러한 것이 같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우리 선행사건이라고 해볼게요. 부적벌의 개념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나는 만약에 이 아이가 인형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인형을 뺏음으로 해가지고 행동을 줄이는 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아이는 인형이 한 100개가 있어요. 100개를 받았어요. 어제. 그래서 인형이 충분히 포만되어 있는 상태인데 너 지금 이 행동했기 때문에 너 인형 하나 뺏어갈 거야 라고 했는데 가져가. 나에게는 99개의 인형이 있는데 크게 이게 벌로서 작용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을 사용할 때도 어떠한 상황을 잘 설정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유인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더 강렬하고 혐오적인 자극은 더 효과적인 벌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강도가 세면 세수록 벌의 사용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벌의 강도를 계속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더 좋은 효과를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또 나의 또 벌을 사용하게 되는 강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벌을 받는 사람한테는 벌이지만은 이게 벌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하나의 강화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는 겁니다. 조건벌도 있듯이 무조건벌에서도 개인에 따라서 계통 발생적인 부분은 있지만은 조금씩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부분을 무서워한다고 했지만은 나 저건 너무 귀여워 좋아. 때로는 자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파충류 종류 뱀이나 안 그러면 도마뱀을 키우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뱀하고 도마뱀은 너무 싫어해요. 그 근처에 가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의 엄청난 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가는 것이 오히려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의 사용과 윤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벌을 사용하면 어떠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야 돼요. 벌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되지만은 벌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큰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은 벌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윤리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이 사용할 때 조금 더 많은 것을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벌은 공격성을 초래하거나 다른 정서적 측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PBS 할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행동 수정의 방법, 벌 위주의 방법의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 이거예요. 벌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 행동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은 어떠한 다른 공격성을 초래하거나 정서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벌을 많이 받은 아이 같은 경우에 어떠한 특징에 심하게 공포를 뜬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심한 공격적 행동으로 다음에 더 커지게 나타난다든지 정서적으로 때로는 다른 행동의 유형의 행동이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요. 벌을 받는 대상자가 회피나 도피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은 나는 또 뭐 벌 받을 건데 학교에 가니까 좋은 경험이었어요. 벌적인 경험이에요. 벌 자극을 많이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벌 자극을 받다가 벌 자극을 받는 상황에서의 이런 도피가 될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그곳에 가면은 벌을 받는 거하고 이렇게 페어링이 되어서 하나의 그곳에 그냥 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에 계속 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나에게는 벌 자극으로서 작용했다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지만은 이후에는 그쪽에 가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의 심한 반응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회피 반응이죠. 내가
도망만 갈 수 있다면 그 상황을 벗어나 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벌은 공격성을 초래하거나 다른 벌의 사용은 벌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적 강화가 될 수 있으므로 벌의 오용이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죠. 강도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벌을 사용하면은 자, 벌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혐오 자극이나 아니면 부적 벌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혐오 자극이라는 정적 벌에 대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회초리를 들게 되거나 안 그러면은 어떤 체벌을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쓰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나 어떻게 이걸 가르치는 그런 서비스 제공자가 볼 때에 그러한 행동은 줄어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면 좋을 것 같으니까 벌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받는 대상자에게는 그게 벌적인 방법이지만은 만약에 그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행동 자체, 만약에 떠드는 행동이 많다, 공격 행동이 많다라는 것은 그걸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하나의 혐오 자극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방법을 쓰니까 그 혐오 자극이 제거가 된 거죠. 그 행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안 떠드네. 자리 이탈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친구 때리는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나에게는 혐오 자극이 제거가 됨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적 강화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혐오 자극이 제거됨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행동이 오히려 강화가 되는 거. 신체적인 압박이나 때리는 체벌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이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벌이라는 것은 처음 사용할 때 그러한 효과를 봤다. 다음에 이러한 것이 더 유지된다든지 아니면 이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내가 체벌의 강도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소리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부적 강화로서의 기능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의 부적 강화로 의해서 중독이 되기도 해요. 처음에는 작은 체벌, 작은 강도 정도의 처음보다 계속해서 그 체벌의 정도가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의 사용은 통합학급에서도 다른 아이들도 모방할 수 있고요. 형제끼리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벌을 받았던 그 대상자가 다른 아이한테 똑같이 모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벌을 사용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효과적이고 적절한 벌 자극을 선정해야 돼요. 벌이라고 하면은 체벌적이고 어떠한 강한 방법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부적벌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벌을 쓰더라도 조금 더 다양한 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판단을 해야 벌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그 행동을 줄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벌은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연쇄적 행동의 초기 단계에서 벌 자극을 제공해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행동이 많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벌 자극을 하게 되면 그 행동과 상충되게 더 센 벌 자극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초기 단계에 우리가 결국에는 행동을 줄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그널이 보이는 행동, 안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은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하나의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루틴 안에 초반에 나타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벌 자극 제시로 인해 가지고 이런 벌의 효과를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고요. 초기에는 계속 계획에 따라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벌 자극을 제공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온 유관력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벌 자극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야 이 행동이 일어나면 이러한 결과, 이게 벌 자극이 제공되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유관적으로 입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의 기능을 입혀주는 거죠. 우리가 ABA에서도 안 그러면 행동중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하나의 나의 행동과 어떠한 사건들이 유관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유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벌 자극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간헐 계획에 따라서 벌을 제공하는 거죠. 자, 이거는 행동을 습득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강화의 원리하고도 비슷해요. 결국에는 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도 하나의 습득하게 하고 그 행동을 안 한 행동, 감소된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헐 계획에 따라서 벌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벌의 지연을 매개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보완적 치료법과 병행하여 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강화적인 요법, 그 외에 여러가지 보완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벌을 선택하는 것은 이 보완적인 치료법 가지고만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수단으로서 만약에 벌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도 또 한번 감안해야 되는 것은 다른 보완적인 치료법도 여기에 같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후에는 벌의 사용이 아니라 이 보완적인 치료법에 따라서 행동 중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항상 벌의 부작용에 대해서 앞에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나 또한 어떨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벌은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매일 기록하고 도표화하며 평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벌은 그냥 나의 감정적으로, 안 그러면 이러한 효과적으로 그냥 사용해버리면요, 벌의 남용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잘못된 벌의 사용으로 인해서 아이한테나 그걸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한다면 나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벌이라는 것이 정말로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피드백 받고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고요. 이후에는 이제 부적 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